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늦었지만 2022년의 올해의 책을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 읽은 좋은 책들도 많이 쌓여 있어서 하나씩 정리되는 대로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2022년에 읽은 책 중에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김현우 PD님의 타인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책은 2021년에 출판된 책이고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읽었어요. 완독은 2021년에 했지만 제 독서 과정에서의 일독은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필사를 마친 것까지를 완독으로 합니다. 워낙 받아 적고 싶은 인사이트가 많아서 책에 대한 정리를 마치니까 2022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단독으로 사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이라서 이렇게 소개가 늦어졌어요. 책은 번역가이자 다큐멘터리 PD인 김현우 PD님의 산문집입니다. 13편의 논픽션과 다큐멘터리 제작기를 엮어서 깊이 있는 독서 산문집으로 탄생했습니다. 존 버거, 리베카 솔닛은 저의 최애 작가들이기도 한데요. 그들의 번역자로 그 사이에 항상 김현우 PD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겐 존 버거와 리베카 솔닛을 떠올릴 때 그들의 시선과 여러 부분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현우 PD님이 함께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쓰고 싶다 하고 동경하는 작가가 혹시 있나요? 저에게는 김현우 PD님이 그런 분이에요. PD님은 자신을 향하거나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분이에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 경험을 통해 말하고 경험하고 이해한 만큼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책이 PD님이 다큐멘터리를 직접 촬영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신의 주관과 방향이 선명하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화법을 쓰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판단과 시선이 어떤 편견이나 문화에 갇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스스로의 논리에 확고해지는 것에 상당히 조심한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 저에겐 성숙한 글쓰기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고 세상과 소외된 곳을 향한 따뜻하고 날카로운 시선에 작가님의 글을 너무나 동경해 왔어요. 사회나 소외된 곳에 대해 성숙한 인사이트를 가진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진 익숙한 방식이나 문화와 환경적으로 형성된 인습이나 편견을 떠나서 더 생생한 곳으로 나아갈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무게감을 감당하면서 행동하고 성장해 가는 게 생애의 진보인 것 같아요. 김현우 PD님의 글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마음먹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거는 글의 진정성이 선명하기 때문인데요. 이 책 자체가 쉽게 발견하고 쉽게 감흥받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앤드루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을 콘텍스트로 다루면서 자폐, 동성애, 장애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는 동안의 경험을 통해 책을 다룹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연대는 타인을 이해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관없이 그들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타인의 존재를 그의 고유한 세계가 있음을 부정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타인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탓해야 할 것은 타인이 지닌 낯선 특징이 아니라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편협함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편협함은 둔감한 사람 혹은 둔감해도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대체로 아픈 사람들 혹은 결핍을 겪어본 이들이 타인에 대해 더 예민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5.18 유족들이 안다라고 할 때의 마음도 바로 그러했을 것이다. 각자 다른 이유로 아프겠지만 아픈 자리가 같은 사람들 혹은 자리가 다르더라도 아프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타인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탓해야 할 것은 타인의 낯선 특징이 아니라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편협함이어야 한다. 이 문장이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한 가지 부분을 더 읽어드릴게요. 언어와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타키나발루에서 만난 여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이 여인의 삶이 자신의 기준으로 힘들고 척박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인터뷰 중에 당신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이 여인의 삶이 척박하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과 편견에 갇혀있는 질문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만난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여성을 인터뷰한 후에 나는 그렇다면 언어는 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떠올렸다. 언어가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언어가 쓸모를 가지려면 언어는 내 안이 아니라 나의 바깥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언어보다 먼저 몸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한다.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질문을 섣불리 던질 게 아니라 상대가 살고 있는 그가 살아온 세계를 나의 몸으로 겪어보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그럴 때 언어는 우선 그 몸이 다른 세상에 부딪힌 경험을 기록하는 정도의 역할만 해야 한다. 후지와라 시냐의 동양기행 전체가 바로 그런 기록이다. 저는 글을 읽는 내내 김현우 PD님이 가진 날카롭고 섬세한 층에 대해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좋은 글이라는 게 내가 가진 틀과 세계를 계속 부수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존버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제가 당연한 듯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 과연 그게 전부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김현우 PD님의 글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아마 형성해온 여러 문화적 자본들이 이런 다큐멘터리 현장과 선호하던 책들, 그리고 번역해온 책들과 본인의 삶이 버무려지면서 이런 고유한 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PD님은 저보다 한 9살,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롤모델 같은 필자입니다. 그래서 2022년 저의 첫 번째 올해의 책은 김현우 PD님의 타인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나이덕 시인의 파일명 서정시 시집입니다. 나이덕 시인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집은 나이덕 시인의 8번째 시집입니다. 이 책의 제목 파일명 서정시는 책 속에 수록된 시의 제목인데요. 그 냉정기 구동독 정보국이 시인 라이너 쿤제를 감시하며 작성한 자료집에서 빌려온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이 있었죠.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부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건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나이덕 시인은 시인으로서 현실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작가 중 가장 정치적인 글을 쓴 사람 중 한 명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듀라스는 문학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녀는 문학은 순수하게 문학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듀라스의 말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시대를 반영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문학을 통해 하는 것도 문학의 역할 중 하나이고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입장을 가진 독자예요. 그건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나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 독자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집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본 독자이고 한편으로 너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시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는 두 편입니다. 하나는 파일명 서정시이고 하나는 나평강 약전이에요. 파일명 서정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부분 발췌된 부분인데 이 사랑의 나날 중에 대체 무엇이 불온하단 말인가.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가졌다는 것, 마음의 뿌리를 돌보며 살았다는 것, 자물쇠 고치는 노역에도 씻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파일명 서정시에서 풀려난 서정시들은 이제 햇빛을 받으며 고요히 반짝인다. 그의 생애를 견뎌온 문장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온다. 맨발로 그림자조차 걸치지 않고. 또 한편의 시는
나평강 약전입니다. 이거는 시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얼마간의 가축을 키웠다. 병아리들을 부화시켜 마당에 놓아 먹였고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해 얼룩염소 한 마리를 사다가 젖을 짜 먹였다. 염소가 언덕에서 풀을 뜯을 때 가만히 앉아 무슨 생각인가를 하염없이 하는 사람이었다. 염소가 풀을 다 뜯은 후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언덕의 풀처럼 나지막하고 바람에 잘 쓸리는 사람이었다. 닭 키우는 걸 좋아했지만 죽은 닭은 잘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갓난 달걀과 막 짜낸 염소젓. 생전에 그가 식구들에게 건네준 전부였다. 그보다 따뜻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마지막 부분이 계속 읽을 때마다 저는 매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는 낭독하면서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조금 슬픈 그런 시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죠. 그 약전이란 건 간략하게 쓴 전기인데요. 나평강의 인생은 가축을 키우고 가족을 살뜰히 돌보고 자연에서 염소를 키우며 사색을 하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닭을 키우지만 죽은 닭을 잘 만지지 못하고 자신이 꾸린 작은 축산업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화자의 시선은 내내 따뜻하고 경외감이 담겨 있죠. 마지막 문장이 너무 공감되고 좋았는데요. 생전에 그가 식구들에게 건네준 전부였다. 그보다 따뜻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이 모든 말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이 이 시집을 통해 제시하고 싶은 삶에 대한 경애와 존중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시인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 또 유린당한 여자들에 대해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해 시를 씁니다. 시집을 읽으며 삶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어요. 삶이 하나의 여정이라면 내 여행의 동무가 누구인지,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창작자라는 직업을 가진 나는 내 여정에서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앞서 소개한 김현우 PD님의 타인을 듣는 시간과 나이덕 선생님의 파일명 서정씨가 가진 시선이 제가 지향하는 삶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2년 올해의 책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으로 이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곽아람 기자님의 공부의 위로입니다. 이 책은 곽아람 기자가 대학 시절 4년의 공부 여정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써내려간 에세이입니다. 모범생으로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해 4년의 전공과 교양 수업 과정에서 그녀의 정신적, 문화적 자양분이 되어준 분야를 20개의 챕터로 다룹니다. 제가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건 20살 이후였어요. 사실 저는 20살 전까지는 예체능 계열 학생으로 작곡가로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음악이 아닌 국문학을 전공하며 인생의 임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체득해 갔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문해력과 학습 능력을 키워갔고요. 그때 전공 교수님이 인문학은 정신을 키우는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문학을 공부하며 저는 살아가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었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저만의 기준과 문화를 세우며 생존해 갔거든요. 이 책은 곽아람 기자가 대학 생활의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 과정의 흐름을 따라 4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이 챕터가 1학년 땐 지혜 세계를 향한 동경, 2학년 자연스럽게 감지하는 훈련, 3학년 자유롭게 뻗는 가지처럼, 4학년 공부의 진정한 쓸모에 대하여 이렇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미술사, 고고학, 불어, 프랑스 산문, 영시, 중국, 인도, 미술사, 민법총론 등 철학, 예술, 인문학 등을 뿌리에 둔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저처럼 문학 전공에 뿌리를 두고 현재 미학과 예술학을 공부하고 있는 예술학도에겐 관심 분야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흥미롭게 읽었고요. 지난해 읽었던 비문학 중 제일 좋았습니다. 처음엔 도서관에 빌려서 필사하면서 옮겼다가 인덱스가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책을 구매했어요.
이 책에서 과가람 기자는 이 책을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독서의 효용은 살아가는 힘과 생각하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실용서처럼 즉각적인 답을 주는 서적들은 엔잡러, 다능인 시대의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사유하고 생각하는 힘이고, 이 힘이 있어야 근원을 파고드는 근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깊이는 이 과정을 돌파해간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온 사람도 그런 깊이를 가지죠. 이건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입문서를 통해 길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책이 조금만 진입장벽을 넘으면 얼마나 풍요롭고 다채로운지 그 쓸모와 흥미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잘 설명해준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교양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교양이 아니라 교양이란 무엇인가를 손에 잡히는 실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책. 이 책에서 주로 대학 시절의 교양 수업과 대학 밖 사회에서 교양이라 여기는 인문학 수업을 돌아본 것은 그 때문이다. 교양이란 완벽한 지식 체계가 아니다. 자신의 세계를 공고히 하되 다른 세계가 틈입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교양이란 겹의 언어이자 층위가 많은 말, 날것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일, 새 치어 아래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넣어두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대학 강의실에서 배웠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훈련과 함께 캠퍼스에서의 배움은 음악처럼 내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모르는가를 뚜렷하게 하고 자아의 음역대를 넓혀주었다. 그래서 이 책은 실용이라는 구호에 밀려 교양 강의가 축소되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강의실이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대학에 바치는 비가이기도 하다. 대학 수업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주제를 파고들고 나름의 체계로 정리해내는 훈련은 대학 공부를 통해서 길러지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일을 4년 동안 훈련하는 건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사유와 역량을 기르는 근력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다른 여건에서 사회에 일찍 진출하셨든 인문학과 미학을 시간을 내어 꾸준히 공부하는 걸 저는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학문의 바다에서 유랑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만의 체계로 차곡차곡 쌓아간 시간이 저의 경우엔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 책은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건 무엇인가? 공부는 왜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문학과 예술, 미학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꼭 읽어보라고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지난 3월에 리뷰로 소개한 책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리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 책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한강 작가님의 새 장편 소설이에요.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고 작가님께 너무 큰 짐을 쥐어드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강 작가님은 제주 4.3 사건이라는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자세히 추적해 보았는데요. 꼭 리뷰로 남겨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 노트에서 한강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책 속 인물들의 어떤 연결점을 발견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며 유서를 쓰던 경화가 앵무새 아마를 살리기 위해 폭설을 뚫고 목숨을 걸고 제주 산간 지역으로 갔던 일, 인선의 엄마 정심이 오빠의 소식이라도 알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며 추적했던 일, 그리고 경화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프로젝트를 할 수 없겠다고 했을 때 일단 나는 계속 하고 있을게 라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무를 모으고 혼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인선의 모습이나
치열하게 이 소설을 써낸 한강 작가님의 진정성 있는 마음, 이 모든 게 미약한 진실을 위해 전부를 걸고 달려가고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읽은 지 한 해가 지나고 있지만 이 책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는 소설입니다. 다섯 번째 책은 올가 그레벤니크의 전쟁일기입니다. 이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평온한 일상과 작가로서의 삶이 무너진 한 작가가 전쟁 시절부터 피난을 떠난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일기입니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나치즘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정화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목 아래 전쟁을 자행합니다. 그림책 작가로 세계적으로 촉망받던 올가 그레벤니크의 평온한 일상과 행복했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데요. 35년간 뿌리내리고 평화롭게 살았던 과거를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에요. 이 책을 읽으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이 망가진 그들의 비탄과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이런 기록 속에서도 올가 작가님의 재능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록이나 작품으로도 완성도가 높은데 그런데 감탄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읽는 내내 두려움이 압도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지만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지도자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 책은 크리스티앙 보뱅의 그리움의 정원에서입니다. 지난 12월에 크리스티앙 보뱅의 부고를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는 존 버거인데요. 제가 존 버거를 처음 알게 된 해가 2017년이었어요. 제가 김현우 PD님의 글을 좋아해서 그분의 번역서를 추적하며 만났거든요. 존 버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작가였는데 그의 부고 이후에 그의 작품을 저는 제대로 읽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티앙 보뱅은 2021년에 1984 북스에서 출간된 작은 파티 드레스를 통해서 처음 만난 작가인데요. 첫 작품부터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이 책은 제가 리뷰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이카드에 걸어 놓을게요. 이 책은 보뱅이 사랑하는 연인 지슬렌이 죽은 후 그녀에게 보내는 연서로 된 에세이인데요. 보뱅은 지슬렌을 처음 만나 연인이 되기까지 무려 16년을 지슬렌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홀로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언어가 익어 있을까요? 그 사랑의 마음을 대체할 수 없는 보뱅의 필력을 만나 너무나 아름다운 책으로 탄생합니다. 이 책을 통해 보뱅이 홀로 사랑한 시간, 그리고 연인이 되어 함께 사랑한 시간, 지슬렌이 죽은 후에 애도의 과정을 통과하며 지켜간 사랑의 시간을 오롯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뱅은 이 책에서 절망, 사랑, 쾌활함이 뒤섞인 삶을 완전 무결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인생의 단어들이잖아요. 저는 보뱅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하며 인생의 서사를 생각했습니다. 보뱅은 이 책을 통해 죽음과 사별에 대한 아름답고 건강한 애도의 모형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리움 속에서 시들어가고 삶에서 켜켜이 쌓이는 삶을 깨닫기도 한다. 라고 하는 보뱅의 문장을 생각하며 저의 여섯 번째 올해의 책 그리움의 정원에서를 통해 이제는 지슬렌의 곁으로 간 보뱅을 추억해 봅니다. 마지막 책은 이연아 작가의 여름의 피부입니다. 이 책은 이연아 작가님이 에디터로 일하며 써내려간 그림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작가님이 했던 방식으로 그림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프린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림을 프린트로 출력해 노트의 왼쪽 면에 붙이고 오른쪽에는 나의 관심과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평소에 작업을 하다 보면 늘 목적이 선명한 글만 쓰게 되는데 그림을 보고 글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전시나 그림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절에 나와 만날 때 나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들을 기록해가는 게 의미 있었던 이유는 그 시절에만 포착할 수 있는 감정을 섬세하고 민감하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게 그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연아 작가는 그림일기를 쓰면서 유년, 여름, 우울,
고독이라는 정서 속에 유난히 푸른 그림이 많았음을 포착해요. 이 유년, 여름, 우울, 고독이 이 책의 큰 구성입니다. 이 책의 장점 첫 번째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콘텍스트 없이도 그림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림이 친밀해져서 진입장벽이라는 문턱을 넘으면 그 다음엔 작가와 작품의 숨은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요.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널찍하고 두툼한 노트 한 권을 산 것이다. 그림을 골라 인쇄하고 가위로 오려 왼쪽 페이지에 딱풀로 붙였다. 공간을 지우듯 그림을 배열한 후에는 오른쪽 페이지에 흐르는 대로 생각을 적었다. 일기와는 다른 종류의 고백이 두서없이 그곳에 쌓였다. 노트를 반절쯤 채우니 그것들이 되려 말을 걸어왔다. 나를 낚아챈 그림 속에는 공통된 색이 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색이라기보다는 푸른 기운에 가까운 어떤 것이었다. 실제로 푸름은 손안에 쥘 수 없는 색이다. 다만 시선을 멀리 그리고 높이 가져가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산, 거리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하늘과 바다, 그 너머의 수평선과 지평선, 그곳에 펼쳐진 푸름은 우리가 다가갈수록 뒤로 물러난다. 투명하게 사라진다. 푸름은 여기와 거기의 사이에 그 거리 속에 존재하며 바라보고 가까워지려는 시도 속에서만 유효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림을 본 후 자주 눈을 감았고 푸름은 오히려 그럴 때 선명해졌다. 노트 속 그림들은 나라는 먼 곳을, 타인이라는 시면을 횡단할 수 있도록 길을 냈다. 나는 길고 검은 터널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개인적인 서사 속에 소개되는 다양하고도 감각적인 그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법 전시를 많이 다녀서 다양한 그림을 봐온 편인데요. 저에게도 새롭고 흥미로운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장점은 에디터 출신인 필자는 그림 속 작가의 서사도 흥미롭게 정리해낸다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흥미로울 책입니다. 좋은 글에는 신선함과 독창성이 있죠. 이 독창성을 만드는 건 고유한 경험인 것 같아요. 작가는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해 좋아하는 책의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림으로 확장시킵니다. 작가에게 온전하지 못했던 시절과 경험에 어떤 그림과 문장을 만나 어떤 점을 찍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과 정서의 구획을 만들어내는 글 속에서 작가가 성장해온 여정의 한 면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야기로 꿰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 저처럼 예술과 관련한 글을 쓰고 싶어하는 비전공자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여름의 피부는 2장 여름 모든 것이 푸르게 물들어가는 계절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에요. 이 글에서는 루치타 우르타도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이 문장이 참 좋았어요. 밤, 부엌 식탁에서 자신의 나신을 그리는 중년의 여인을 떠올린다. 2번의 이혼을 겪고 5살 난 아들을 떠나보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낙관하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오랜 시간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여인. 그 앞에는 열매와 바구니와 아이 장난감과 담배와 불붙은 성냥이 있다. 자신이 탐하고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어떤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그림은 어떤 수식어도 관계도 평판도 걸치지 않고 나라는 존재로 걸어간 흔적처럼 보인다. 그의 나시는 여름의 피부는 그렇게 세계와의 간격을 좁힌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나는 I am이다. 나는으로 끝나는 그 제목이 좋다. 그 뒤로 어떤 단어든 문장이든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있는 풍경과 수많은 가능성을 1955년 우르타도는 한 인터뷰에서 이 시리즈의 기원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풍경이고 세계이고 당신이 가진 전부이고 당신의 집이고 당신이 사는 곳입니다. 그의 말을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다시 적어본다. 나는 풍경이다. 나는 세계이다. 나는 내가 가진 전부이다. 나는 나의 집이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좋죠. 문학과 예술은 무용해 보이지만 척박한 세상에서 자신의 아름답고 고유한 세계를 구축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이연아라는 작가가 그림일기 속에 적어간 고유하고 채도 있는 세계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22년 올해의 책 7권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몇 권 더 있는데 정리를 못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길어졌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미처 소개하지 못한 책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리뷰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2022년에 올해의 책을 마무리해 보았고요. 올 한 해의 저의 독서 계획은 확장이에요. 최근에 김초엽 작가님의 책과 우연들을 보면서 제가 관심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계속 들여다보지 못한 과학 분야의 책들을 좀 읽고 콘텐츠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작업 중 하나는 제 업무 분야인 브랜딩 관련 콘텐츠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술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해나의 예술책장 채널에서 정리된 콘텐츠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해오고 있던 분야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확장이죠. 여러분도 혹시 채널을 만들고 전문성을 쌓고 싶은데 어떤 분야를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된다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보세요. 그 분야의 책을 읽고 정리해서 글이나 영상으로 쌓아가는 일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